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02회 실용글쓰기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저도 열심히 시험 잘 보고 이제 기출 복원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적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난도가 좀 높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카페에 보면은 이제 오늘 시험 어땠어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뭐 문제가 난도가 높은 거는 이제 알겠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실제 저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문제를 풀 때. 저는 진짜 막 마지막 2교시까지 다 하고 완벽하게 다 끝내고 나와도 1시가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1시 5분인가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써야 될 양도 굉장히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난도가 좀 높았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원하는 점수로 굉장히 많이 받으셨거든요. 101회에서는 굉장히 후하게 채점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때도 난도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는 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101회보다는 점수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출처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가 원래 49번이나 50번 정도 끝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 만약에 객관식이 안 나오면 서술형에다가라도 나오게 되는 공공누리 아시죠? 공공누리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업적 사용은 안 되면서 이거를 가져가다가 그 정보를 쓰는데 이거를 바꿔서 쓸 수 있고 수정 가능하고 이런 공공누리와 관련된 거 아시죠? 그게 연속적으로 한 2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든지 아무튼 뭔가 출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만한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다 안 나왔어요. 그게 좀 특이했고요. 공학기술문서, 보고서, 안내문, 표준 계약서 등 자주 나오는 문서들은 늘 항상 출제가 되었고요. 2교시 서술형 답안의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9번, 10번쯤 가야 우리가 손 아프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8번, 7번에서도 굉장히 써야 될 양이 많아서 많이 좀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형이라 할 만한 2교시의 첫 번째 문제 6번. 6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계약서에 빈칸 뚫어놓고 그 계약서 빈칸을 채우세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리 채워놓고 잘못 쓴 거를 올바르게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신유형이지 않았나. 원래 좀 맞춤법 틀린 거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주관식의 1교시에 나와 있는 주관식에서 주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저는 좀 총평해서 다룰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자, 글쓰기 원리부터 볼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글의 조직과 전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글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걸 설명해주고 밑에 글을 보아하니 자 뭐부터 시작했어? 했더니 중요하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제문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문을 제시하며 시작하기가 정답이었고요. 장문의 정의적 요소는 이게 지난번 101회에서도 나왔었어요. 정의적 요소라는 게 뭐냐면 글쓰기를 할 때 뭔가 기술적인 측면을 막 북돋아주는 것, 기술을 알려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쓰기를 했을 때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정의적 요소거든요. 특히 많이 하는 게 동기유발이에요. 이 글을 잘 써서 승진을 시켜줄게. 이 글을 잘 쓰게 되면 취업을 시켜줄게. 이런 것들이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쓰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걸 글쓰기와 연결지어서 쓰기 효능감이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글쓰기를 많이 하고 또 성공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좋은 글을 썼던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면 글쓰기에 대한 효능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특이한 건 다른 이의 쓰기 성공 사례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글쓰기의 경험을 보고 저렇게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대. 저렇게 했더니 취업이 됐대. 이런 경험을 듣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개요 파악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개요를 바탕으로 제목을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은 지능형 개인 비서인데요. 제가 링크를 좀 걸어봤는데 네이버 지식백과의 내용이에요. 지능형 개인 비서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겁니다. 뭐 시리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뭐 해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형 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목, 그 개요표를 쭉 써주고 이걸 전체를 포괄하는 제목을 쓰세요라는 문제와 더불어 보기의 내용을 제시해 준 다음에 개요 중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지 맞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이 지능형 개인 비서의 사업을 먼저 훑어주게 돼요. 그렇겠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이 여러 세계 나라들의 지능형 개인 비서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 세계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제목에 이 보기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고요. 맞춤법 문제 볼까요? 자, 만약에 안을 것을, 요 것을 줄여서 걸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앞에 띄어서 중간을 띄어서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추측의 의미일 때 그거 그렇지 않을 걸 하는 추측의 의미일 때에는 붙였습니다. 근데 안을 것을 알았다, 뭐 안을 것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어지는 말로 쭉 연결 지어봤을 때 문맥상으로 것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을 띄고 걸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이 지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붙여 쓰셔야 돼요. 지를 앞에 말과 띄어 쓰는 경우는 딱 한 경우, 뒤에 시간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일주일과 같은 시간이 나오면 공부를 한 띄고 지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만 지가 앞에 말과 떨어뜨려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것이에요를 줄이면 거예요가 돼요. 이게 어떤 구어체적인 부분인데요. 이때는 예요를 쓰셔야지 에요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요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은커녕은 보조사기 때문에 요 자체가 붙여 써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말에 뭐 받침이 없으면 는커녕, 받침이 있으면 은커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과 커녕이 붙여 써져 있어야 되고요. 는과 커녕이 붙여 써져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뿐더러가 오면 무조건 앞에 말과 붙여 쓰셔야 돼요. 왜냐면 리을부터 해서 이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을뿐더러, 받침이 없으면 리을뿐더러 이렇게가 하나의 어미예요. 앞에 말과 붙여 쓰셔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앞에 만약에 명사가 왔다. 그럴 때에는 붙여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앞에가 꾸며주는 말이다.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수식어의 모습은 되게 좀 정해져 있죠. 뭐뭐 하는, 할, 하던 이런 식으로 뒤에 걸 꾸며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럴 때 뒤에 뿐만 아니라가 오면 그때는 띄어 쓰셔야 됩니다. 뭐뭐 할, 띄고 뿐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할 때 선생님은 명사죠. 그때는 뿐만 아니라가 붙여 써주셔야 돼요. 띄어쓰기에서 요 뿐이 나온 게 좀 특이했더라고요. 이게 다른 문제였거든요. 맞춤법이 두 문제인가 나눠져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지금 정리해드린 건데요. 리을 뿐더러, 그러니까 뒤에 더러를 보시면 돼요. 더러가 있으면 무조건 붙여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앞에 말이 명사인지 아닌지, 수식어의 모습인지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셔야 하는 거죠. 전년 대비는 지난해보다 사료된다라는 건 생각한다. 재고하다는 건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다. 이런 식의 순화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빈칸 채우기는 이유쓰기 내용이었는데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안에 내연기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환경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좋은 점은 있다고는 하지만 매연이 안 나올 순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쓰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있으니까. 없진 않잖아요. 있으니까 그게 한계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내용 전개 방식, 위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그와 관련된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는 문제 나왔고요. 논리적 순서 파악하기, 산화 반응, 이런 게 나왔어요. 공기 중에 산소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소가 있을 때, 불이 연소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항상 논리적 순서를 파악하는 건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자, 우선 언급을 됐어요. 언급된 다음에 그 언급된 사항을 풀어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문장에서 언급이 한번 되면 그 A는 하고 정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그 뒤에 붙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말이 언급된 게 설명보다는 앞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논리적 전개 순서를 전체를 파악하기보다는 뭐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많으면 그것들끼리의 순서만 먼저 만들어놔요. 아, 미음이 기억보다 먼저겠네. 그러면 기억보다 미음이 먼저인 것만 우선 선지를 추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글쓰기 실제에서 끝표시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었죠. 만약에 본문이 우측 한계선에서 끝나면 다음 줄로 넘기고 왼쪽 2타 띄고 끝, 점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 주는 거였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답이었겠죠. 자, 기한서 안에는 내부 심사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심사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지 도대체? 왜냐면 다 제목에 항목에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이지? 결국 그거더라고요. 심사부서가 어디인지는 나왔는데 심사부서에 해당하는 걸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심사부서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맥락의 답이 정답이었을 것 같고요. 지시사항을 기록하는 문서가 품위서 아니죠. 기대효과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쓴다 그러면 그때는 한글로 병기해 주셔야 돼요. 뭐 5,000원이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나면 괄호 열고 금 5,000원 이렇게 한글로도 병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게 품위서입니다. 품위서는 어떤 돈을 써서 일 처리를 하기 전에 결제를 받는 문서예요. 그래서 품위서를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항상 키워드로 결제, 그 다음 뭐 재정, 예산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키워드로 같이 연결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업무 지시서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기록하는 문서고요. 기대효과를 주로 제시하는 문서는 기획서죠. 기획서에서는요. 기대효과를 제시해서 내가 기획한 내용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서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기대효과가 제시되는 건 기획서의 역할입니다. 자, 보고서는 뭐 사실이나 현황을 쓰는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문제 속에 나왔었고요. 그럴 땐 아무래도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왜 이런 현황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이런 보고서가 좀 합당하겠죠? 출장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일 대신 출장 기간을 쓸 수 있어요. 또 출장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였습니다. 출장 보고서의 항목들 중에 작성일, 즉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자를 쓰는 칸이 있었는데요. 이 작성일 대신 출장 기간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장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출장을 다녀와서 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작성일, 보고서의 작성일 그거를 쓰는 것 대신에 그냥 출장 기간을 쓰는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용역, 프로젝트 발주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내용 보고서 바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투자 제안서의 목차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사업 개요, 현재 상황과 문제의식, 본사 제품 및 서비스, 그 다음 여기부터 빈칸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장과 시장 변화 쓰고, 경쟁사 분석하고, 자사 전략을 쓰고, 투자 유치 이유 및 용도를 쓰고, 팀 구성을 하고, 이 팀 구성은 써 있었을 거예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4, 5, 6, 7 요거의 빈칸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죠. 제대로 목차를 작성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투자 제안서처럼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할 때는 꼭 목차가 들어가는데요. 목차의 순서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노후 소화기 폐기 및 교체 안내에 대한 안내문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내용에 들어갈 것 아닌 것, 그리고 이 안내문에 들어갈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었어요.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거나 교체하셔야 됩니다 라고 일반 뭐 사업자나 혹은 일반 국민들한테 제시해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소화기를 폐기할 것들 싹 다 모아다가 이제 어떤 절차로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굳이 일반 사업자나 국민들이 보는 안내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그 관련자들만 알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다 수거해 갔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폐기하는 순서는 이 소방서의 관계자들이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폐기를 어떻게 하고 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
그런 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듯 안내문에 들어갈 거냐 아닐 거냐를 생각하실 때에는 안내문을 지금 누가 보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정보지? 일반 국민이나 사업자가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이 이후에 할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안내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표준거래계약서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 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거 선지에 있었어요. 공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표준적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 이거 선지에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키울게요. 그리고 이 계약서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사이에 상품 직매입 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는 이 표준거래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또 이런 어떤 계약서의 규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지에 있었죠. 그죠? 새롭게 뭔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약정할 수 있다.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이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어요.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개정 법령의 강행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요것도 선지에 있었어요.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떡하니 우리가 선지에서 다뤄봤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셔서 표준거래계약서의 특징이 이러하구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학기술문서는 아무래도 전문적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독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꼭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필요하죠. 뭐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한다. 그럼 너무 어려운 내용들, 막 어렵고 복잡한 도표의 자료 이런 거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학기술문서를 제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들은 어느 정도 알 거라는 전제를 깔고 내용을 좀 뭐 너무 쉽게까지는 해석해서 쓸 필요는 없겠죠. 안전사용 지침서 있었고요. 순서에 맞게 내용 정리할 것과 추가할 내용, 확실하게 내용 이해하려면 어떻게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거였어요.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기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뭐 예를 들어 손을 씻고 그다음 손을 주물주물 마사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띡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기계에 꽂아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인데 손을 씻고 왔으면 물기를 싹 제거해야지 그것에 그 어떤 혈당 측정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직무기술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특정한 뭐 A라고 하는 직무에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직무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또 내가 자격증 딸 거 있으면 자격증도 미리 따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뭐 어떤 기업에서도 직무마다 그 기업 안에 있는 직무마다 써서 주고요. NCS라고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직무기술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기업들 있죠. 뭐죠? 공공기업. 이런 기업들에는 이런 직무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런 걸 쫙 써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내용, 여기에 필요한 능력 이런 것들을 찾는 내용이고요. 항상 직무기술서에서는 이 직무에서 해야 될 일도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 태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 태도까지.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또 표와 도표를 분석하는 내용들 나왔었고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안에는 요령, 찬동, 그리고 겸양, 동의의 경륜이라는 말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겸양의 경률이라는 게 정답이었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주었을 때 아니야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스스로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겸양의 경률이었고요. 공손성의 원리는 사실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이게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문을 다 읽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쯤 그냥 배경 지식으로 익혀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지문 안 보고도 빨리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독해 지문 2개 나왔어요. 해파의 원리와 국민참여 재판 이런 거 나왔고요. 의사결정의 유형과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집단적이나 개인적 뭐 이런 2개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접근 방법도 나오긴 했는데 우선 집단과 개인 이 2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접근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의 뭐 비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확실히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특징을 찾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의사결정이라는 걸 이제 제가 백과사전에 찾아봤더니 의사결정은 이제 여러 대안 중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인데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문제 해결을 전제에 깔고 있는 거예요. 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요게 선지 1번인가에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안을 실행에 옮길 행동 계획을 수립한대요.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정답으로 적절한 설명으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매출액 계산하는 거, 퍼센트 계산하는 거 있었고요. 도덕적 의무 원리와 입찰 담당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 이게 직업 윤리와 관련된 NCS 개념인데요. 도덕적 의무 원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업인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원칙적으로 우선시하여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먼저 선행하여 생각한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어요. 또 입찰 담당자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동창이 입찰서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동창한테 야 이거 내가 담당하는 거니까 너를 잘 봐주도록 할게. 이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에 따져서 입찰 담당자가 되었다.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하는 입찰 담당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뭐 어떤 융통성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원리 원칙. 예. 융통성에 따라서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완전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참 교과서적인 답안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한다, 뭐 상대적 결과,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정말 절대적인 행동의 원칙이 있어요. 직업 윤리에 맞추어서 행동한다고 한다면 정말 원리 원칙에 맞춰서 그것대로 행동을 해야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술형으로 가보면 첫 번째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발전 문답.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 내용의 빈칸 넣기였죠. 대답을 보고 질문의 빈칸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빈칸을 만들었어요. 대답을 빈칸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답을 보고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아, 질문에서 뭐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 거냐면 단성면이라는 곳에 산청군청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우리 나왔던 빈칸 나왔어요. 요거 2번.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AS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요 빈칸이 요거였죠. AS를 받는. 요게 빈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절로 하나, 둘 요거 쓰는 게 정답이었죠. 또 이쪽에 보면은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무상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던 거. 그것도 문제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무상으로 설치, 무상 설치 요거 이어절로 쓰는 거 빈칸 나왔었죠. 네. 그리고 요거 5번째. 공단에서 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추천해 주세요. 요거 빈칸이었죠. 그랬더니 여기서 추천할 수는 없으나 뭐 이런 소재지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우리 문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실용글 쓰기는 원래 있는 자료들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 제가 맨날 실용글쓰기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막 고시 공부하듯이 문제집 많이 풀고 그런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의 문서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그런 기관에 막 들어가세요. 그래서 자주 보는 Q&A 이런 것도 클릭해서 보세요. 아, 이런 식의 문서는 이런 흐름으로 쓰는구나. 주로 이런 문장 구조를 쓰는구나. 왜 문장의 패턴 같은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뭐뭐나 그러하나 이럴 순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아마 여기에 뭐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여기 빈칸에 공단에서 뭐 업체의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빈칸 채우신 분들 계실걸요? 그죠? 아니요. 항상 이런 질문과 대답의 패턴을 보면 앞에 내용, 추천할 수는 있으나 없으나 요게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추천해 주시면 안 되나요의 질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답변을 할 때 추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렇게만 단답형으로 쓰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대답을 보면 얼마나 성의 없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안 되는데 차선책으로 혹은 대안으로 이건 가능합니다라는 걸 덧붙이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서들의 패턴을 많이 봐주시는 분이 실용글쓰기를 잘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음 만약에 103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셔서 그냥 뭐 어떤 놀이를 하듯이 쭉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보도자료도 좀 클릭해서 보시고 Q&A도 클릭해서 보시고 그 사업체의 뭐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 사업은 뭐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클릭해서 보시고 이러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서술형 2번은 맞춤법 나왔는데요. 빈털털이 아니고 빈털털이 한오라고가 아니라 하느라고. 요 한오라고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한오라고가 되려면 항상 이게 반복되어야 돼요. 한오라고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먹노라고 먹었는데 아직 다 못 먹었다. 이런 식으로 노라고가 나올 때는 앞에 말이 반복되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라고는 이게 뭐 예를 들어 나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밤을 샜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의도? 그게 나올 땐 느라고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목도는 기역 시옷 아니고 기역이고요. 요 대를 문장 끝에 쓸 때 요 두 개가 다 되는데요. 앞에 대를 문장 끝에 쓰게 된다. 어이의 대를 문장 끝에 쓸 때에는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쟤 A 잘 몰랐는데 노래 잘하대? 노래 잘하더라? 이렇게 내가 원래 A를 알고 있었는데 그 A에 대해서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쟤 노래 잘하더라? 그때는 이의 대를 써요. 근데 이의 대는 누군가한테 전해 들은 말이에요. 뭐뭐라고 해 혹은 뭐뭐다고 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는데 뭐 오늘 비 많이 온대. 비가 많이 온다고 해. 이렇게 쓸 때의 대는 아이로 쓰셔야 돼요. 요걸 고치는 게 나았었죠. 자, 전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4분면으로 나눠서 신규 기술을 신규 시장에 적용하는 거. 기존 기술을 신규 시장에 적용하는 거, 신규 기술을 기존 시장에 적용하는 거, 기존 기술을 기존 시장에 적용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였죠. 이건 좀 쉬웠던 것 같고요. 서술형 네 번째 내용, 전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의견 주세요. 실패에 감점하는 원칙이 있었던 일본 사회의 모습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 감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무서워서 그 감점이 무서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잘 될 턱이 없겠죠. 그래서 요즘 일본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오히려 실패를 한 사람을 막 응원해주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오히려 중시하는 원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원칙으로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어떻게 쓰셨어요? 그게 니은의 빈칸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감점하는 감점주의 말고 실패에 감점하는 건 감점주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감점주의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무슨 주의라고 써야 될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검색은 계속 지금 해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까지 알려드리려고 우선 지금 강의를 찍고 있긴 한데요. 한번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의 내용 부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발하는 그 측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막 얘기했는데 그 사실 증거가 좀 부족하고 없어서 법원에서는 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의 빈칸 채우는 거였거든요.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서 푸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서술형 5번까지 원래 1교시는 그냥 거뜬히 하셔야 되는 문제들인데 1교시에 나와 있는 그 서술형부터가 벌써 우리를 되게 버겁게 하는 오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드셨죠. 이해합니다. 네. 그 다음 2교시 가볼게요. 계약서에서 틀린 부분 고치기. 이게 신유형이었습니다. 네.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 어떤 무엇을 위해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그 무엇에 해당하는 거 명확하게 쓰고 그리고 목적 쓰는 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서 뭐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갖는다. 책임이나 의무를 갖는다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 책임이나 의무를 전달한다고 써 있었던가? 아무튼 그걸 고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아무튼 원래 계약서는 위에 내용 준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계약서 빈칸 채우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갑자기 틀린 부분 고치라고 해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해서 저는 2교시 때 6번 제일 나중에 썼어요. 네. 틀릴까봐. 그 다음 설명서 나왔고요. VR 기계 착용하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뭐뭐 하십시오 채로 써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갖고 나머지 우리의 답안도 하십시오 채로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SWOT 분석입니다. 자, 개조식으로 쓰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접근하기 어려우셨죠. 근데 저랑 같이 유튜브 강의를 잘 보신 분들은 제가 요거 NCS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랑 유튜브에서 잘 보신 분들, 제 유튜브 강의를 잘 보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글 안에 순서대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점이라는 건 그 기업이 가진 강점, 약점은 당연히 그 기업의 부족한 점, 기회는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좋은 환경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의 방향이 좀 밝다, 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회들이에요. 위협은 반대겠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찾은 다음에 SO 전략은 강점과 기회를 연결지으면 돼요. 대부분 강점을 이용해서 이 기회를 탄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연결 지어봤어요.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뭐 소비자를 유입한다.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뭐 산업 전망이 밝다고 하니까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산업 전망이 좀 어두우면 좀 약간 주춤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거니까 추진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연결 지어서 SO 전략 2개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답안을 마련해 봤고요. 자, 제 답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나왔어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였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가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 해명자료 나오는 칸인데요. 알키미스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표를 그릴 때는 이렇게 주로 그리고 뭐 연결 짓는구나. 그런 거. 예. 그래서 이런 문서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빈칸 넣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 이게 제일 손 아프던데. 뭐 기억은 부재 적는 거였고요. 그리고 뭐 니은 부분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쭉 쓰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가 뭐 몇 월 며칠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였어요. 손 진짜 아팠어요. 디귿은 의를 쓰는 거고, 리을은 역할 쓰고, 미음은 계획 쓰고, 비읍은 테마, 그들이 지원하는 테마 쓰는 거 이런 거였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쓰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어 써야 될까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렵긴 했으나 웬만큼 내용이 들어가면 맞게 채점을 하는 그런 후한 채점이 있으면 난도는 어려웠지만 결과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오늘 시험 못 봤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고요. 자, 마지막 10번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1문단에서는 이주민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언급해주고 이주민 증가의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와 그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 그 외국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써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2000년이 현재보다 미래 시점이었어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 이주민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예시 두 개 써 있었죠. 프랑스의 예시랑 스웨덴, 노르웨이 예시였나? 그거랑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주민의 인구 비율, 어느 정도의 이주민이 늘어나면 갈등이 그렇게 생기는가, 이런 거 쓰는 거였죠. 그 다음에 산문단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시각, 다문화권의 그 문화를 접촉했을 때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각각 쓰는 거. 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과제와 실천 과제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뭘까 하다가 이제 거기 보면 개요의 표가 두 개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식 전환 왼쪽 거 쓰고 실천 과제는 오른쪽 거 썼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막 그러는 거가 오른쪽에 있길래 그냥 그렇게 썼는데 사실 자신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자료 조사를 싹 해가지고 요 서술형 10번에 해당하는 내용만 어떻게 접근해서 글을 썼는지를 제 글을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또 찍을게요. 왜냐면 제가 요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제 어떤 분께서 서술형 10번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접근해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있지 그럼 요거를 요렇게 옮겨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서술형 10번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제가 뭐 일주일 안에 왜냐면 자료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내용을 한번 마련을 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부족하게 정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나 뭐 잘못 말씀드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모릅니다. 아직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막 시험 못 본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선 편히 쉬세요. 편히 쉬시고 저와는 또 나중에 더 좋은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